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한유림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 그런 식으로 구분지어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다 겪으면서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만사,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지극히 불행한 일도 또 지극히 운이 좋은 일도 함께 겪으면서 말이에요. 오늘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나름의 사연을 많이 겪었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생각해 보니 제 삶에는 영화 같은 일들이 참 여러 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영화들은 장르도 참 다양했어요. 심지어 무슨 삼류 조폭 깡패 영화 같은 데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도 겪어봤으니 제법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제 이야기는 지독한 불행으로부터 시작해요. 제가 두 돌을 간 넘겼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거든요. 엄청난 불행이죠. 그런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또 대단한 행운을 갖고 태어나기도 했어요. 태어나 보니 누구누구 아들이고 딸이더라. 뭐 요즘 그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도 하고요. 금수저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을 만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분을 한꺼번에 잃었고 그 두 분을 추억할 기억 한 조각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힘든 일을 겪지는 않았어요. 정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족했던 거죠. 저희 집은 나름 탄탄한 식품계 강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회사는 저희 할머니가 젊은 시절 재래식 된장을 만들어 난전에서 파시던 것으로 시작해서 일군 회사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회사 대표의 자리에서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셨고, 저보다 9살이나 많은 오빠가 저를 애지중지 아껴준 덕분에 부모님 사랑 대신 오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 할머니는 저를 좀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오빠는 저를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웠답니다. 유석이 너는 정말 네가 유림이 평생 데리고 살 거야?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로 키워서 어쩌려고 그러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구나. 내가 유림이를 좀 더 끼고 키웠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유림이는 여장부가 됐을지도 모르지. 여장부는 할머니가 해주세요. 유리미는 이렇게 계속 공주로 살게 해줄 거예요. 우리 유리미를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할머니. 그렇죠? 우리 유리미 정말 예쁘죠? 유리미한테는 유리미처럼 예쁜 세상만 보여주고 싶어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여장부, 대장부 우리 할머니 오늘도 우리 회사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우리 오빠 못 말린다니까. 할머니, 오빠는 저를 무슨 인형으로 생각하나 봐요. 가만 보면 오빠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쁜 옷 입고 방싯방싯 웃으면서 인형처럼 앉아있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야.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오빠는 다 안 된다 그러고 오빠가 다 따라다닌다 그러고 아유 내 팔자야. 네 팔자가 상팔자야. 듣는 오빠 서운하게 무슨 그런 말씀을. 유림공주님, 오빠는 죽을 때까지 우리 유림이 호위무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면 돼. 오빠는 저를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애지중지했어요.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지나치다 싶은 보호막 속에서 온실 속 화초 유리관 속 인형으로 키웠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느라 너무 바쁘셨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오빠는 자기도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아기인 저를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 무조건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했을 거예요. 집안일을 봐주시는 이모님이 두 분이나 계셨지만 오빠는 어린 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박에 가까운 것으로 키워온 거죠. 오라버니, 소녀, 오늘도 오라버니와 함께 등하교를 해야 합니까? 네? 그런 것이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암만 아무리 애교 부려도 소용없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준비해서 내려와. 오빤 너 데려다 주고 갈 거니까. 친구들이랑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도 타보고 싶다. 뭐 그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안 들어줄 거라고. 세상에 얼마나 험악한데 겁도 없이 말이야.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사님이 등하교를 시켜주셨는데 오빠가 운전면허를 딴 이후부터는 오빠가 직접 운전해서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올 때도 많았어요. 그 덕분에 저에 대한 오빠의 유난한 사랑은 늘 전교생이 다 아는 사실이었답니다. 아이, 오빠, 이제 좀 참아주면 안 돼? 나 이제 대학생이야. 오빠가 이렇게 유난을 떨어댄 덕분에 초중고 12년 동안 주변에 남자라곤 꼬인 적도 없다고. 이젠 나도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 친구들이랑 가고 싶은 곳도 많단 말이야. 누가 가지 말래? 손 기사님이 언제든지 데려다 주실 거야. 말만 해. 우리 꼬맹이가 연애가 하고 싶은 거야. 귀엽다 귀엽다. 네 남편감은 오빠가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골라줄 테니까 걱정 마. 오빠가 어련히 알아서 잘 골라올까 기다려 보라니까. 오빠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연애 한번 해봤을 리가 있나요?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석사학위에 이어 박사 과정을 밟을 때까지도 연애는커녕 썸도 한번 타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오빠는 제게 또 할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오빠는 할머니 회사에서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언제나 성실한 모범생이었던 오빠는 회사에서도 꽤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할머니에게는 일찍 죽은 아들 대신이었고 제게는 아빠 대신으로 우리에게 오빠는 그야말로 태산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빠마저 등산을 갔다가 예상치 못한 폭우 속에 조난을 당해 실종됐다가 이틀 만에 발견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빠는 죽은 건 아니었지만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게 찾아온 두 번째 큰 불행이었던 거죠. 오빠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며칠은 금방 몇 달이 되더라고요. 반년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는 오빠를 두고 주변에서는 심지어 병원 의사들마저도 그런 오빠의 회복을 두고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이른 거예요. 보통 식물인간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판단해요. 지금 환자분은 식물인간 상태로 반년 넘게 자도가 없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할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유석이가 어떤 앤데. 유석이는 정말 강한 애야. 책임감도 말도 못하게 강한 애야. 지금 저렇게 누워있어도 내 목소리 다 듣고 있을 거야. 의지가 보통 강한 애가 아니라고. 유석이가 유림이랑 나를 두고 저렇게 계속 누워있을 애가 아니야. 기적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말이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쓰이는 거잖아. 우리 유석이는 꼭 깨어날 거야. 그걸 기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기적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나는 우리 유석이 포기 못한다. 저도 그런 할머니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었어요. 의식은 없지만 그렇게 멀쩡한 얼굴로 숨을 쉬고 있는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 오빠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오빠가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공평하게 똑같이 흘러갔어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요.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남편을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만나게 됐고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할머니의 지압 선생님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을 혹사시킨 때문인지 온몸 근육이 다 굳어버려서 늘 아파하셨고 그래서 유난히 지압받는 걸 좋아하셨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집으로 오시는 지압 선생님이 계셨죠. 그런데 그 지압 선생님도 연세가 많아지시다 보니 더 이상 저희 할머니를 봐드릴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지압 선생을 바꿔야 해서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새 지압 선생도 곧잘 만지는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평생을 남자 선생님한테만 받아서 여자 선생이라길래 힘이 되려나. 압이 약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해. 실력이 꽤 쓸만해. 그래요?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전 또 앞으로 지압 선생님을 몇 번이나 바꿔야 할머니 마음에 쏙 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려는지 걱정했죠. 할머니 마음에 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새 지압 선생님이 정말 기술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단번에 할머니 기준을 통과한 걸 보면 말이야.
응, 그렇다니까. 쓸만해. 게다가 사람이 어찌나 싹싹하고 상냥한지 말이야. 사람이 참 정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딸도 없고 회사에서도 늘 남자들 위주로 상대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살갑게 구는 사람을 보니 그게 또 예뻐 보이고 고맙고 그렇더라고. 묵묵히 할 일만 하고 가시던 이전 선생님과는 달리 새로 오시는 지압 선생님은 할머니 옆에서 수다도 떨어뜨리고 드시는 것도 챙겨주고 하는 걸로도 점수를 꽤 많이 딴 것 같았죠. 이전 지압 선생님이 연세가 지긋한 남자 선생님이셨고 새로운 지압 선생님은 그보다는 훨씬 젊은 여자여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그분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다 보니 한 번씩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날도 생기고 그랬던 거죠. 어머, 손녀 따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더 미인이네. 동양화 전공이라면서요. 제가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서양화보다 동양화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들 진료실에 걸어둘 그림을 하나 선물하려고 하는데 손녀 따님이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 자네 아들이 의사라고 그랬지? 아들을 잘 키웠나 봐. 젊어서 혼자 됐다더니 아들 키우는 재미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먼 그래. 아유, 왜 아니겠어요, 회장님. 제 아들이지만 요즘 그렇게 바르고 착한 애 드물다 싶다니까요. 제 속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그런 애가 제 아들로 태어났는지 지금도 문득문득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애 아빠가 일찍 가면서 저한테 그 선물 하나는 확실하게 해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의사인 아들 얘기를 은근슬쩍 하기 시작했는데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게 보이는데도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유리마, 잘 생각한 거야. 그 지압 선생이 손기술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너도 봐서 알다시피 싹싹하고 수완이 좋잖니. 그러니까 단골도 꽤 많은 모양이더라고. 모아놓은 재산이 나름 알차더라고. 내가 좀 알아봤지. 그리고 뭐 정서방도 의사 아니니 실력 좋은 성형외과 의사잖아. 그러니 우리 집 재산만 노리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한 거야. 나는 그게 특히나 마음에 들어.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게 돈만 보고 달려드는 것들이거든. 그런 면에서 정서방은 마음에 놓이지. 아무렴. 그건 그래. 근데 할머니, 난 아무래도 오빠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결혼 준비하고 그러는 게 영 내키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나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고. 그런 말 마. 너 결혼한다 소리 들으면 네 오빠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날지 몰라. 유석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니. 어떤 놈이 너 채워가는지 궁금해서라도 일어날 게야. 그래야지. 그러고야 말 거야. 할머니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도 할머니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답니다. 물론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빨리 결혼시키려고 하셨던 건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오빠가 벌떡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아니셨죠. 할머니에게 자식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단 하나였어요. 유일한 자식이었던 아빠가 그렇게 되시고 이제 오빠까지 저렇게 누워있으니 집안에 남자라곤 하나도 없다는 게 할머니가 저를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신 큰 이유 중 하나였죠. 그렇게 제 결혼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르게 진행됐던 거예요.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날, 저는 오빠에게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오빠가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듣지도 못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그렇게 오빠에게 얘기하면서 제 마음을 다지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오빠, 그렇게 오랫동안 잤는데 아직도 더 자고 싶어? 나는 어젯밤엔 잘 못 잤어. 생각할 게 많았거든. 오빠, 나 결혼하려고. 할머니가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남자야. 뭐 그렇다고 내가 전혀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억지로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소개팅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내가 선을 본 거잖아. 그것도 할머니 주선으로 말이야. 나 선보러 가기 전날에도 지금처럼 오빠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러고 보니 정작 만나고 와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줬던 것 같네. 그지?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줄곧 한결같이 친절하고 매너 있고 또 똑똑해. 아는 게 참 많더라. 그러면서 나름 위트도 있고 그리고 멋있어. 목소리가 특히 좋고 손이 큰 것도 어쩐지 듬직하고 좋더라. 오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오빠가 그러는 게 갑갑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에게도 오빠 모습을 하나둘 찾아보면서 마음을 많이 열었던 것 같거든. 오빠, 그래서 나 결혼한다고. 오빠한테 그 얘기 해주는 거야.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오빠가 식물인간이 된 지 1년 반 만에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 큰 집에 할머니와 둘이 살 때도 집이 정말 너무 크다고 느껴졌는데 그 집에 할머니 혼자 계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할머니도 내심 저희가 집에 들어와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 큰 집에서 늙은이 혼자 살면 뭐해. 둘이 들어와서 살아도 좋아. 2층 공사해서 둘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줄게. 아휴, 아무래도 정서방이 불편하려나? 그러면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만들어줄 테니 거기 들어와 사는 건 어떤가? 아닙니다. 할머님 말씀 잘 알고 그 마음도 정말 감사해요. 불편하다니요. 그럴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지금의 제게는 모든 게 너무 과분하다고 느껴져요. 제 연봉 수준에 맞는 적당한 아파트에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주변 집들은 다 너무 거대한걸요. 제 분수에 맞는 집으로 장만할게요. 여기 들어와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서운하시지 않게 자주 찾아뵐게요. 그런 남편의 생각을 듣고 할머니는 몹시 흡족해 하셨죠. 역시 우리 집 재산이나 노력을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소신 있고 줏대 있다며 남편을 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믿어하고 좋아하시니 저도 남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았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또한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다정한 남편으로 저의 신혼은 꽤 달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쯤 지나는 동안에도 오빠는 깨어날 생각이 없는 건지 전혀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던 할머니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 거의 집에서 요양을 하셔야 하는 형편이었죠. 처음에는 오빠가 깨어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지만 제가 결혼 1주년을 치렀는데도 오빠는 여전히 깨어나고 있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할머니의 굳은 믿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적에 대한 바람이 점점 사그라지게 되면서 그렇게 할머니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셨고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신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할머니를 찾아뵙고 지압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잘 챙겼어요. 남편도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실은내색 한 번 하지 않고 할머니를 찾아뵙고 몸 상태로 살펴드리는 등 참 잘했죠. 제가 결혼은 참 잘했구나. 할머니 말씀을 따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정말 마음으로 할머니를 챙기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피곤할 텐데 그런 내색도 전혀 안 하고 말이야. 나도 자기랑 어머님께 더 잘할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마워하면 오히려 서운한데. 엄마도 정말 마음으로 하시는 일이야. 지압 받으시는 고객이라 해도 엄마는 늘 마음으로 하시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할머님 일이잖아. 엄마도 나도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당신은 할머님 대신 오빠 병원에 더 자주 가보도록 해. 저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할머니가 편찮으신 중에도 식물인간이 된 오빠에게 매일같이 병문안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일도 있었답니다. 편찮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할머니 입에서 오빠의 생명유지 장치를 떼는 게 어떠냐는 말이 나왔거든요. 유리마, 그동안 이 할미가 괜한 고집을 부린 게 아닌가 싶어. 병원에서도 다들 가망이 없다는데 내가 뭘 믿고 그렇게 우겼는지 이제는 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우리 유석이 이제 그만 보내줄까?
저러고 누워있는 게 그 녀석도 얼마나 힘들겠니. 나만 포기하면 모두가 편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긴 한가 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셨어? 할머니, 물론 나도 언제까지나 오빠를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언젠가는 보내줘야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 안다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우선 할머니 건강부터 회복하자고. 네? 그러니까 얼른 털고 일어나세요. 할머니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 거 너무 안 어울려. 그렇게 저는 할머니를 설득해 오빠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오빠 병문안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부재중 전화가 엄청 여러 통 와 있었던 거예요. 번호를 보니 병원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껏 긴장해서 전화를 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오빠에게 차도가 보였다는 게 아니겠어요? 담당 간호사가 오빠 손이 아주 살짝이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걸 봤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불렀는데 검사를 해보니 의식 회복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주셨던 거죠. 회장님께서 지금 본인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니 손자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손녀분께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니 회장님께도 얼른 알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다들 너무 놀랍고 반가워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자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그 길로 바로 할머니께 달려가 오빠의 소식을 알렸죠. 할머니도 당연히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런데 마침 할머니 댁에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생각보다 기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기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는데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 누가 보면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쁜 줄 알겠어. 우리 오빠가 깨어날지도 모른다는데 말이야. 아, 아이 무슨 소리야. 당연히 기쁘지. 좀 놀라서. 놀라서 그래. 너무 놀라면 왜 그럴 때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남편이 조금 섭섭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를 덧붙이진 않고 넘어갔죠.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가 할머니 댁에 다녀오면서 발을 헛디뎠다는 바람에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깁스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어머니 어쩌다가 깁스까지 하셨어요. 아유 이거 참 당장 불편하셔서 어떡해요. 외출하실 일 있으시면 꼭 저 부르세요. 아셨죠? 운전도 못 하실 텐데 어쩜 좋아. 제가 운전도 해드리고 부축도 해드릴게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 제가 지금 갈게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할머니 댁에서 그러셨다고 하니 당연히 제 마음이 더 불편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저는 바로 시어머니가 있다는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주차를 해두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고 깁스한 다리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든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차 한 대가 맹렬히 다가오길래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를 보호하느라 제가 차 쪽으로 노출되면서 차에 치이게 된 거예요. 순간 뭔가가 번쩍했던 것 같은데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정신이 확 차려진 건 아니고 이 눈도 제대로 떠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렴풋이 정신이 들락말락 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있었는데 구급대원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게 들렸습니다. 제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중이었으니 당연히 남편에게도 알리려는 거였겠지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싸구려 삼류깡패 영화 같은 일을 겪기도 했다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었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랍니다. 아들, 네 마누라가 차에 치여서 기절하는 바람에 지금 구급차 불러서 가고 있다. 아니야. 뭐 심하게 다친 것 같지는 않고 얘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거지. 뭐? 그럼 당연히 사설 구급차 태웠지. 아들,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가 어디 이런 기회를 놓칠 사람이야?
아닐 말로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만들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어라라 지가 알아서 차에 치여주다니 이거는 뭐 하늘이 돕는 건가? 전현 오빠 회복되고 있다는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놀랐지. 아유 방심하고 있다가 말짱 도루묵 될 뻔했잖아. 내가 아주 그 소리 듣고 화병이 다 나는 줄 알았지 뭐야. 아까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승질 부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나이에 깁스까지 하고 말이야. 어? 아이 뭐라고? 아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니. 내가 깁스한 게 또 이렇게 전화위복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일이 꼬여도 너무 꼬인다 싶어서 짜증이 났었는데 저렇게 지가 알아서 집 무덤 파고 들어가주니 고마워 죽겠다니까.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이럴 운명인 거지. 전혀 운명인 거고 우리 운명인 거고. 그런데 운명의 신은 우리 편인 모양이구나. 전혀 오빠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서 일을 다 해결해야 해. 다 우리 뜻대로 될 테니까 걱정 마. 암만 이 길로 곧장 정신병원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너는 전화 끊고 지금 바로 그때 그 병원 원장한테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놔라. 그래. 여러분, 저 영화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저 영화도 이런 유치한 깡패 영화 싫어해요. 이게 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란 말입니다.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데도 동승한 응급구조대원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이것들이 구급차고 구조대원이고 간에 싹 다 매수했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가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었다고 말했잖아요. 하긴 사설 응급차가 괜히 왔겠어요.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 모자의 대화를 듣고 저는 그들의 세부적인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어차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니 바깥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고 제가 심하게 다친 상태란 것만 말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인지 능력도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고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됐으니 오빠 병문안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겠다고 하고 오빠 병실에 병문안 가는 척 하면서 몰래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사람인가요?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동안에도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싶은 생각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나마 제가 매일같이 병문안을 다니고 신경을 많이 썼으니 그것들이 뭔가 몰래 뭘 어찌해 볼 기회가 적었던 거겠죠. 그러니 지금을 얼마나 기회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는 지금이 기회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해. 요거 손발만 묶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 오빠 다시는 손가락 아니라 눈썹도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할 방법부터 찾으란 말이야. 들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오빠 가망 없게 만들면 노인네는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거고 이것은 정신병원에 처박아 두면 되니까 노인네 재산 그거 싹 다 우리게 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붙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짓거리는 걸 제 두 귀로 직접 들었으니 어땠겠어요. 지독하게 기분 나쁜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 차에 부딪히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잠시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생각을 해야 한다. 나는 지금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다. 생각을 해야 한다. 주문을 외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차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신호에 걸린 듯 정차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 문은 안에서 열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정신이 없었을 테니 그 정도로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나 보죠. 차에 치여 다친 것도 있고 저는 곧장 할머니께 모든 사실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다행히 제가 휴대폰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휴대폰을 워낙 자주 잃어버려서 아예 허리 가방 형태로 휴대폰을 차고 다녔거든요. 허리 가방 허리띠 한쪽에 휴대폰 주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으면서 그게 뭐냐, 시장 아주머니들이 허리에 차는 돈 주머니 같다고 너무 웃긴다고 제발 좀 벗으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가장 잘 산 물건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무튼 그렇게 저는 휴대폰으로 할머니께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놀랄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그것들이 어쩐지 수상했어. 그렇잖아도 조사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야? 내 가만두지 않겠어.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수상했다는 거야? 무슨 조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날 말이다. 유석이 병원에서 차도가 있다고 연락 왔던 날. 그날 유림이 네가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아이 그것들을 표정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어쩐지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 유림이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잖니. 그래서 그놈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냐 뭐 그렇게 물었던 거 아니야? 할머니, 맞아, 맞아. 그날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 할머니도 느꼈던 거구나. 특히 그 애미라는 년은 엄청나게 불안해 보이더라고. 얼마 전부터 두 모자가 뜬금없이 사라져서 지들끼리 무슨 얘기를 속닥속닥하고 오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그때마다 항상 뭐 의논할 게 있어서 그런다며 둘러대더라고. 무슨 그 애미년 이사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둥 친척 누구 결혼식이 지방에서 있는데 같이 갈지 혼자 갈지 누구 차로 갈지 뭐 그런 걸 의논했다는 둥 죄다 별 시답지 않은 변명인 거야. 어이없어? 무슨 그런 얘기를 둘이 따로 나가서 했다는 거래? 바보 아니야? 그게 무슨 비밀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러 따로 나갔다 왔다는 걸 누구더러 믿으라는 거야? 우리 할머니를 뭘로 보고 말이지. 멍청한 것들. 그렇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고 들어온 느낌이 전혀 아니었거든. 그런 거짓말을 하려면 표정이라도 좀 풀던가. 그렇게 심각한 얼굴하고서는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더라고. 내가 그걸 믿었겠어? 더 의심했지. 그러고 가만 생각하니 그 애미년이 지금까지 줄곧 나를 붙들고 이상한 소리를 했던 거야. 내가 세뇌를 당했다니까. 할머니, 뭐? 그 여자가 할머니한테 세뇌를 시켰다고? 대체 뭘 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긴 뭐겠어. 유석이 이야기지. 그년 그게 은근슬쩍 식물인간이 됐다가 못 깨어난 사람들 얘기를 자꾸 했던 것 같은 거야. 누구 지가 아는 사람 아들도 식물인간이었는데 결국 못 깨어나고 3년 만에 세상 떴다. 친구 남편 누구도 혼수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생명 유지 장치를 뗐다더라. 뭐 그런 얘기 말이야. 그러면 아들놈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나기는 힘든 것 같다고. 그렇게 마장구 치면서 내 희망을 꺾어놨던 거지. 이런 게 가스모인지 그거 맞잖아. 이것들이 정말 미친 거야? 이것들 정말 악질이네. 할머니, 이것들 어떻게 혼내주지? 기다려봐. 내가 이미 이 비서한테 그것들 감시하라고 했고 흥신소도 여러 곳 동원해서 뒷조사하고 있어. 일단 너는 위험하니까 어디 좀 숨어 있는 게 좋겠어. 너 있는 곳으로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리로 가 있어. 그것들이 너한테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할머니가 보낸 사람과 차는 금방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할머니의 별장 중 한 곳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가 비서와 함께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죠. 이 비서와 흥신소에서 알아낸 내용들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어요. 이 비서가 도청까지 한 덕분에 그들 모자가 나는 대화도 다 알아냈고 저와 할머니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쓰레기들을 조지기 위한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것들이 유림이 네가 그렇게 없어졌다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나는 계속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척을 할 거야. 그리고 유성이 담당 의사한테 미리 부탁을 좀 했어.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사정을 했다. 그래도 그 의사 양반이랑 우리 집안이 보통 사이니? 선대로부터 이어진 인연이야. 담당 의사가 그것들한테 일부러 유석이 상태가 나빠졌다고 거짓말을 해줄 거야.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런데 오빠 주치의가 갑자기 전화를 하면 그 새끼가 의심하진 않을까요? 유림이 네가 연락이 안 되고 나도 건강이 안 좋은 걸 아니까 사위 고놈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면 믿을 거야.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된다고 말해두라고 했어. 그것들이 유석이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려고 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두는 거지. 응, 할머니 잘하셨어요. 정말이지 그것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방법만 찾으면 당장 어떻게든 할 것 같았다니까. 모든 일은 할머니의 생각대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오빠의 소식을 듣고 상태가 더 나빠지는 척을 했고 일부러 헛소리까지 하시면서 명령기를 펼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직접 보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랍니다. 하여간 그랬으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신이 났겠죠. 이것들은 할머니가 상태가 나빠진 걸 이용해서 회사 임원들에게 공작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말이 아닌데 회사 운영이 가능하겠냐? 누군가는 할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급한 대로 회장 대행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뿌리고 다닌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의 주치의는 준비된 말을 했어요. 오빠의 상태가 이젠 정말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남편에게 한 거예요. 할머니는 헛소리 연기에 이어 눈물 연기를 펼치며 마지막으로 손자가 가는 모습 보고 싶다고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사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빠 병실에 오신 거죠. 이 즈음이 아마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것들이 정말로 뒤로 나자빠질 광경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제가 바로 거기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와 할머니는 그것들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역관광을 시킨 거죠. 그것들은 얼굴이 새하얗다 못해 시파랗게 질려서는 바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려달라 소리만 하는 거예요. 다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말이죠.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작정은 아니었어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자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만 나도 모르겠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말이야. 나 자기 정말 좋아했어. 할머님 모시는 것도 정말 좋았고요. 진심입니다. 살려주세요. 한순간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하나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 뒤로는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제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 스스로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면서 왜 자꾸 살려달래?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알 만큼 다 알아. 기회를 준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일들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는 너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회사 임원들을 만나 할머니 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회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닌 정황에 대한 증거,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은 후 금치산자 선정에 관한 변호사 상담을 받고 다닌 것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했고 그것을 토대로 두 모자를 사기로 고소하기 위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모았죠. 지금은 금치산자 관련 법률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모으던 과정에서 남편이란 놈에게 사실혼 관계인 여자와 애까지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됐어요. 하다 별. 최근까지 지은 죄가 모자라서 여자랑 애까지 있다는 거야. 이건 재산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 결혼을 한 거야. 이것보다 명백한 증거가 어딨어. 이 비서, 결혼 무효 판결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그건 그러고 사기죄 고소는 따로 진행하고. 저는 뭘 했냐고요? 남편이 근무 중인 병원에 투서를 넣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건 진작했죠. 성형외과이다 보니 여자들 소문이 얼마나 민감하고 기민하게 퍼졌겠어요.
아마 이 바닥에서 다시 병원 차리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 겨를도 없었죠. 소송 준비도 준비거니와 할머니 재산을 갈취하면 그 돈을 갖다 부을 작정으로 연합병원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그 병원을 인수할 자금은 없고 괜히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병원 이미지만 나빠졌다고 그 병원에서도 배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사채에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그 규모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정도만으로도 실형을 받게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게다가 재판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가둬두기 위해서 섭외한 사설 구급차와 정신병원에 대한 증거도 찾아낼 수 있었어요. CCTV는 정황 증거밖에 되지 않으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것들이 워낙 저지른 죄가 많다 보니 연루된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면피를 하려고 자발적으로 증언을 하기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여러 가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저와 할머니가 믿었던 그 사기꾼들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는 모양새가 충격적인 한편 허무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그때 그 사기꾼들의 새치여에 현혹되었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평생을 두고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스스로 경계를 하며 살았었는데 거기에 내가 거꾸로 당할 줄이야. 그게 내 일이 되고 보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지 뭐니. 아직도 한참 더 배워야 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아직 한참 더 배워야 한다던 할머니 말씀처럼 할머니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 공부도 더 해야 하지만 그것들 제대로 벌 받는 꼴 타봐야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것들 죄값 받는 거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타볼 거야. 그러려면 건강해야지. 내가 지금 이러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기운 차려야 하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야지. 유림아, 할미 몸에 좋은 것들 좀 잔뜩 가져와봐. 우리 할머니 이제 정말 다시 살아나셨네. 다행이에요, 정말. 무엇보다 식욕이 다시 생긴다고 하시는 게 제일 반가운 소리야. 할머니 좋아하는 거, 몸에 좋은 거 유림이가 매일매일 대령할 테니까 얼른 기운 차려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와 제가 무엇보다도 듣고 싶었던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오빠가 드디어 의식을 찾은 거예요. 세상에, 이거 꿈 아니지? 정말인 거지? 우리 오빠가 기적의 사나이가 된 거야? 맞아, 진짜지? 오빠, 나 알아보겠어? 유림이 알아보겠냐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오빠 안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서가, 할미야, 늙은 할미보다 먼저 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깨어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니? 여기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게 아니야. 그렇지? 할미가 알아. 다 알아. 얼마나 힘이 들었어, 그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상태가 아주 좋대. 오장육부 다 건강하다니까 걱정을 하지 마. 마음 편하게 먹고 천천히 회복하면 돼. 아이고, 회장님, 저희 병원으로서도 영광입니다. 이런 기적이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아직은 손자분이 모든 면에서 약해져 있는 상태시니까 충분히 안정을 취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피겠습니다. 오빠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적응 기간 또한 저희 가족에겐 행복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오빠의 재활과 회복을 도우면서 할머니도 저도 다 같이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시간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난 오빠, 건강이 악화되고 일도 못하시게 될 뻔했던 할머니, 그리고 정신병원에 갇힐 뻔했던 저까지 저희 세 식구는 모두 쉽지 않은 일을 겪었고 그만큼 세상을 보는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선 저희 셋부터 서로 더 많이 위하고 나누고 아끼며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 못된 것들이 죗값 치르는 걸 보는 즐거움은 그저 덤이었지요. 오빠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10년이 더 걸렸어요. 10년. 참 긴 시간이죠.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그 10년은 하나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함께 나눌 이야기도 너무 많았고 함께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오빠가 산에서 폭우를 만나 실종되면서 식물인간이 되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재활과 회복 운동을 하면서도 산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꺼려했어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오빠는 정말 산을 좋아했거든요. 오빠는 또래 남자들이 즐기는 취미 중에서 단 하나도 관심을 갖고 즐기는 게 없었어요. 오죽하면 오빠 취미는 저를 애지중지하는 거라고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그런 오빠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저도 오빠가 다시 산에 가고 싶어 하는 걸 최종 목표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드디어 저와 할머니 그리고 오빠는 다 함께 등산을 다녀왔어요. 집 가까이에 있는 산,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등산로를 따라 다녀오는 것이었지만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게다가 요즘 할머니는 연세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다니까요. 요즘만 같다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게 인생이니까. 10년 넘게 이어온 오빠의 재활을 끝낸 것을 기념하고 자축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거랍니다. 어떠세요? 이만하면 저 나름대로 파란만장하게 산 거죠. 네, 알아요.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는 걸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일이 닥쳐와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지친 분들도 계실까요? 당장은 너무 괴로울지 모르지만 다들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또 금방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것도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들 복 받으실 거예요.